반갑습니다. 김경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와 계시는 것 같고요. GDPR 이미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이제 발간한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서부터 해서 가이드북까지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련된 주제로 어디 세미나에서 발표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GDPR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제 GDPR 관점에서 영향평가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들을 보셔야 되는지를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35분밖에 안 돼서요. 조금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앞에 그 김현장의 변호사님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은 이제 그쪽으로 좀 가름을 하고 안 해주셨던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발표에 앞서서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8단계 준비 사항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우리 기업이 GDPR에 적용을 받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GDPR에 적용을 안 받는다면 나가셔도 되는 거고요. 판단 이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계셔야 되는 건데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GDPR을 준비하기 위한 1단계가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유럽 사업을 접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돈도 안 되는데 굳이 나가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정말 비즈니스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정보 처리 단위를 한번 나눠보셔야 돼요. 우리가 처리 단위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신입사원 채용, 인사관리, 퇴직 처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처리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처리 단위별로 좀 나눠보고 그 각각의 단위별로 개인정보 관련된 GDPR 관련된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프로세스의 지위에 있는지, 컨트롤에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정보가 각각의 처리별로 어떻게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되는지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흐름별로 처리 흐름별로 GDPR에서 얘기하는 그런 법적 요건들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 갭 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 조치의 적절성을 이제 보시는데 우리나라와 달라서 얘들은 알아서 하세요거든요. 적절한 보호 조치를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기업이 책임지고 하세요이기 때문에 위험 평가를 반드시 근거로 이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영향평가죠. DPIA라고 하고요. 이 영향평가가 의무사항에 해당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GDPR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기업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DPIA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PIA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관리 체계 필요하겠죠. 한 번 비즈니스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발견된 어떤 갭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 필요한 조치들을 적용을 하시고 반드시 문서화, 열심히 했어요 라는 증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향평가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디시라고 하면 문제점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향평가는요. 문제점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선 조치, 효과적인 방안까지 찾아내는 전반적인 과정을 영향평가다라고 일컫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영양평가 쪽 이제 보실 때 국제 표준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작년에 표준화가 됐죠. ISO 29137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 표준상의 영양평가는 무엇인지가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 프라이버시 측면의 잠재적인 영향, 포텐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프라이버시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능한 초기 단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설계에 의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프로세스인 거고요. 맨 아래쪽을 보시면 조직의 광범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의 하나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하나의 축으로 영양평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양평가를 왜 하느냐라고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단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평가는 보호 관련된 또는 보안과 관련된 조치들을 내재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뒤에다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보호 조치를 붙이려고 하면 보호 조치가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영양평가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그 앞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암호화를 적용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분석 설계 단계 때 이미 암호화 조치가 내재화가 돼서 개발을 할 때 그 조치가 이미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영양평가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 GDPR 하에서는 기업의 어떤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GDPR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영양평가를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영양평가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3조에 근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직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처리가 봤더니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될 것 같네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이게 이제 영양평가가 되겠죠. 그 영양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아무나 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그 업체에만 영양평가를 맡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국내 영양평가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11년도에 이제 9월 30일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양평가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고요. 2011년도에 최초로 이제 평가 기관이 지정이 됐죠. 2012년도에는 이제 본격화가 되는 시즌이었는데요. 요때 이제 주요하게 바뀐 게 영양평가를 평가 기관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평가 기관이 실제 평가하다 보니 인력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개나 수나 이제 할 수 없게 만들자라고 해서 영양평가 수행 인력의 자격 요건을 만들고요. 교육을 받고 5일짜리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어야 자격이 부여되도록 자격 기준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16년도에 이제 큰 이벤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요, 영양평가를 할 때 예외사항이 하나, 유예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이던 시스템들은 5년 안에 영양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요 기간 동안은 영양평가는 원래는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미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영양평가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핌스랑 다를 게 뭐냐, 수준 진단이랑 다를 게 뭐냐, 영양평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다르지 않죠. 왜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때를 기점으로 이미 돌아가던 시스템의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그죠?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체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설계 종료 전에 수행을 해야 되고요. 설계 개발할 때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감리 또는 테스트 시점에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점검하도록 한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올 4월 달에 수행 안내서가 이제 개정이 돼서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전체적인 이제 영향 평가 절차인데요. 그 영향 평가 이제 GDPR의 영향 평가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다르지는 않는데요. 국내 영향 평가 절차는 크게 보면 이 세 덩어리를 보는 거죠. 정보화 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 분석 설계, 개발, 구축, 테스트, 운영 이런 식의 이제 단계를 가져가게 되고요. 사업 계획 단계일 때 이 사업이 이 정보화 사업이 영향 평가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영향 평가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17개 기관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 때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먼저 플래닝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내부 자료, 외부 자료. 내부 자료는요. 프로젝트 산출물이 되고요. 외부 자료는 법령, 고시 또는 안내서, 해설서, 가이드라인 자료들이 될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분석의 첫 번째는 흐름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흐름 분석은 쭉 보시면 처리 업무 현황 분석. 이 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에 따라서 흐름표와 흐름도를 그리고 아키텍처,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 흐름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침해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침해 요인 분석 단계가 들어가게 되죠. 이때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하는 일이 평가 항목을 작성을 합니다. 이 평가 항목은요,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오 정보를 취급한다라고 하면 바이오 정보 취급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점검 항목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점검 항목을 작성을 하고요. 이 점검 항목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요.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침해 요인으로 도출이 되고 그 침해 요인에 대해서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위험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일단 영향평가는 끝나게 되고요. 그 영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남아있는 이제 공공기관은 개선 계획을 실제로 프로젝트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끝나는 시점에 테스트 단계에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한 번 더 중장기 과제까지 다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이제 제출하도록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GDPR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독기구와 협의하는 부분하고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GDPR의 영향 평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요. 지금 이제 GDPR에 99개 조항이 있는데 아마 세미나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대충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한테 와서 영향 평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어떤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법을 읽어보세요. 네, GDPR 읽어보세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문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보셔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영향평가를 하면서 영향평가 관련된 조항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영향평가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R은 35조, 36조 두 조항에 영향평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냥 한번 이참에 스캐닝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목적, 신기술을 사용하는 처리의 유형들을 고려해서 높은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영양 평가를 하라는 건데요.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요.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처리 작업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번의 평가는 1년의 유사한 처리 작업을 다룰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공공기관이 CCTV, 그러니까 뭐 서울시가 구청마다 CCTV를 설치하면 CCTV 관제센터는 유형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업무 프로세스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만 영양 평가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 걔를 준용해서 따라가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DPO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DPO의 자문을 반드시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다음의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영양 평가를 하세요라는 이제 세 가지 조항이 있어요.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뭐 4항, 5항, 6항은 감독 기구는 영양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애들 이거는 안 해도 돼라는 목록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관성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된다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코드 오브 컨덕트 승인된 행동 규약을 준수해야 되는 인더스트리에 있다라고 하면 영양 평가를 할 때는 행동 규약의 준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 규약에 있는 내용이 체크리스트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구항이 굉장히 특이한 조항인데요. 상업적 공익적 보호나 처리 작업의 보안을 저해하지 않고 컨트롤러는 예정된 처리에 대하여 정보 주체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조항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다 하잖아요, 그죠? 정보 유출 모니터링. 근데 이게 GDPR 관점에서 보면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직원들이 동의 절대 안 하죠. 우리나라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마음에 들어서 할까요? 아니죠, 그죠? 강요받은 거죠. 동의에 근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의 정당한 이익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죠.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게 정말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 권리보다 기업이 정보를 유출을 탐지하는 모니터링하는 게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DPI를 하셔야 되는데요. DPI를 할 때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 직원들 대표나 노조와 당신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전송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보호 조치를 해서 절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할게. 정말 유출이 있을 때만 탐지하도록 할게. 이러면 되겠니라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대표들이 논의를 해서 이 정도라면 또는 이런 조건 하에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라고 도장을 찍어준다면 그 프로세싱, 그 처리야말로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보 주체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구해라 이런 이제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영양 평가가 끝나서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이행을 하다 보면 원래 의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운영 단계에서 보니까 위험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래 의도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세요라는 조항이 제 11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7항을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DPI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방법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절차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떤 방법론을 쓴다 하더라도 DPI에는 이 4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상되는 처리 작업 및 목적을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디스크립션 설명을 해야 된다야. 그래서 보통 뭘 가지고 하냐라고 하면 흐름 분석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랑 틀려요. 우리는 필요성, 비례성이 뭐지? 우리는 그냥 체크리스트 가지고 OX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필요성, 비례성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위험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카운터 메저, 어떤 메저들을 적용할 건지 이행 계획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6조죠. 36조는 이제 영향 평가와 이제 더해서 만약에 영향 평가를 했는데 영향 평가 결과 리스크가 나왔겠죠. 그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들어가는데요. 예, 아무리 대책이 들어가도 리스크를 못 줄일 것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특히 신기술, 그죠? 요즘 뭐 블록체인, 그죠? 블록체인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잖아요.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서비스는 해야 돼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 평가를 해서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카운터 메저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지듀얼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로 식별이 된다라고 하면 그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독기구한테 가서 이러저러저러한데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라고 반드시 프라이어 컨설테이션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할 때는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요 조항이 다예요. 예, 나머지는요 기업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예, 고위험을 초래하느냐, 새로운 처리, 이번에 인사 시스템을 새로 개비를 했는데 그 처리가 예, 고위험을 초래할 것 같은가를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요. 아니요라고 하면 DPI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예스라고 하면 두 번째로 보는 게 DPI 수행 예외사항에 해당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감독기구가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시스템이 복제돼서 이미 영향평가를 수행한 걸 그대로 준용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영향평가를 할 때는 DPO의 어드바이스, 컨설팅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행동 강령이 있다면 우리 기업이 적용받는 행동 강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준수도 고려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주체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고요. 또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뒤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미리 하라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는 필요하다면 그 처리 결과를 대중에게,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PI 수행 결과 고위험이 잔존하고 있다, 레지듀얼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로 식별이 됐다라고 하면 감독기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DPI 결과 이미 이제 이행 단계에서 위험이 변했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러면 고위험이 무엇인가가 이제 있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조항을 보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GDPR 35조 제3항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특별히 DPI를 고려하세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요,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 그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그 사람에게 법적 또는 그것에 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제 하라는 거죠.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용도를 평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고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PI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감 정보,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하면은 짤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라면 판단하세요, 고위험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평가 또는 평점이냐,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냐, 시스템을 통한 감시이냐, 민감 정보이냐, 대규모로 처리하는가, 연계, 여러 시스템이 연계돼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가, 취약한 정보 주체에 대한 정보인가,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처리 자체가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방해하는가, 프로세싱이 돌려서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이 안 돼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9가지 사항에 하나가 아주 심하게 걸리거나 아니면 2개, 3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DPI 의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영향평가 제도와 DPI 뭐가 틀리냐라고 보면요, 이게 종합판인데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만 의무이죠. 그런데 이 GDPR은 공공, 민간 모두 의무가 됩니다. 가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의무 조건은요,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 법의 특징이죠. 5만, 50만, 100만 알려줘요. 대규모, 고위험 다 알려줍니다. 근데 GDPR은요, 그냥 고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행 시점은 모두 다 처리 전에 하라는 관점은 똑같고요. 필수 사항은 체계적 기술, 필요성, 비례성, 위험 평가,
위험을 다루도록 예정된 조치라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GDPR은 그리고 평가기관이 별도로 지정돼 있어서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GDPR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정보 주체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해라. 가능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이 잔존한다. 레지듀얼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위험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감독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했던 영향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이제 국내는 없고요. GDPR은 1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 이하의 과징금, 최대 가징금 이렇게 뜰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privacy.go.kr에 가면 받아볼 수 있고요. 여기도 GDPR도 DPI 가이드라인이 29조 작업반을 통해서 이제 발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DPI를 GDPR에 맞춰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정한 방법론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이제 DPI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뭐 이런 이제 각국마다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피아 공개 소프트웨어를 유럽의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죠. 큰일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영어라서 좀 접근이 어려웠는데 네이버에서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PDF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URL 따라가시면 PDF 매뉴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감독기구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방법론을 따르신다라고 하면 특별히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이제 더 보시겠다라고 하면 ISO 29134라고 하는 이제 국제 표준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DPI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원래 더 자세한 그림이 있으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심플하게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앞에 저희 조항을 다 읽어봤잖아요. 조항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정된 처리에 대한 설명, 그죠?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미 계획된 조치들은 이미 그 기관이, 그 기업이 이미 하기로 했던 것들이 있죠, 그죠? PC 보안이 되어 있을 거고, 매체 통제가 되어 있을 거고, 내부 규정이 있을 거고, 이런 조치들을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 평가를 하시고, 플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플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이것들을 문서화하고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검토하세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DPI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것들이 흐름 분석,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흐름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흐름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은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처리의 목적,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필수와 선택은 무엇이고, 수집 경로, 적법 근거는 무엇이고, 실제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위치와 경로, 그다음에 수령인 프로세스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해외 이전이 있는지, 그다음에 파기 기준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 나라, 국내 이제 흐름 분석과 살짝 다른 부분들은 어느 국가를 흘러다니는지를 같이 파악하셔야 그 나라의 법률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흐름상에 이제 어느 국가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개념이 살짝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은 다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예요. 원칙을 안 지켜도 엄청난 이제 과징금이 처해지는 거죠.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목적 제한, 처리,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관 기간 제한, 무결성 및 기밀성의 이 6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책임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준수하고 있네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해도 두 번째 질문에 yes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이 같이 이제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것들은 6가지 적법성 요건이죠. 앞에서 이제 5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아마 툭 쳐져서 5가지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6가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의, 계약, 법적 의무, 중대이익, 공익, 정당한 이익 6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적법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면 명시적 동의 플러스 다른 법, 기타 등등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권리 보장이죠. 권리 보장 8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8가지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8가지 권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 주체가 쉽게 권리를 신청하고 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이 3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위탁을 주고 있었다, 3자 제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걔들한테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보시는 게 해외 이전, 국외 이전이 있다라고 하면 국외 이전에 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적정성 결정 또는 적절한 보호 조치, 대부분 다 이제 표준 계약으로 가시겠죠. 그다음에 또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역외 이전을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더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서버를 현장에 갖다 놓게 되면 역외 이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이거 꼭 한국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성과 필요성 평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위험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위험 평가 특별히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ISO 31000과 같은 표준들을 쭉 따라 보시면요, 위험 평가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 애널리시스 분석하고, 이 분석은 그 위험도의 크기를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벨리에이션 또 평가라고 물론 이제 해석이 되겠지만 그 애널리시스 된 분석된 그 위험의 크기가 내가 정말 수용 가능한 위험인지 아닌지를 가르마를 태우고 수용 가능한 위험을 넘어가는 개들이 정말 내가 조치할 애들이 맞는지 남아있는 잔존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양 날개를 보시면 혼자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고요. 또 한쪽을 보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리뷰해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요, 레코딩 앤 리포팅,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위험 평가를 할 때는 위험의 근원, 성격, 심각도, 특성 등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모두 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를 계산할 때는 보통 이제 국내는 자산 위협, 취약점 이 3가지를 조합한 이제 함수로 많이 하시는데요. GDPR은 그냥 심플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 이런 매트릭스를 그려서 이걸 가지고 위험 평가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4가지 전략이 있을 겁니다. 회피, 전가, 감소, 수용인데요. 저는 회피 를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한국에 서버 두지 마 이런 거죠, 그죠? 옮겨 해서 역외 이전이 없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전략들도 필요하고요. 보호 조치, 보안 조치를 고려할 때는요, GDPR 32조를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데 GDPR 32조에 특히 4가지 사항을 고려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감행 처리와 암호화, 2번째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복원력, 레질리언스. 3번째가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용성 및 접근을 적시에 복원할 능력. 4번째가요, 이런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 4가지를 특별히 고려하라고 32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호 대책을 수립할 때는 항상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 이것들이 디폴트로 또는 내재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데서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GDPR 대응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마 세미나 많이 다니셔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아실 텐데요. 전체 구조를 한번 쭉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DPR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GDPR에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 처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처리마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이용, 제공, 파기되는지 흐름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이걸 판단하고 나면 어느 나라의 법을 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금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비례성, 필요성, 위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처리 원칙,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3조가 아니고요. GDPR의 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6가지 원칙이 있죠. 적법, 투명, 공정,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정확성, 보관 기한 제한, 무결성, 기밀성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처리별로. 두 번째가요. 적법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각각의 처리별로 적법성을 갖추는데요. 적법성은 총 6가지가 있죠. 동의, 계약 체결, 법적 의무, 중대이익, 공적 권한, 정당한 이익 추구. 6가지 중에 최소한 1가지 이상의 적법성을 갖춰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근거해서 수집한다라고 하면 부모 동의가 필요할 거고요. 민감 정보를 수집한다, 동의를 근거로 한다라고 하면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국 법률, 고용, 노동에 관련된 법률, 각국의 어떤 법률 또는 아동의 나이에 대한 법률들은 각국의 법률들을 추가로 확인하셔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요. 정보 주체제 권리 보장을 보셔야 되겠죠. 권리 보장은 총 8개가 있습니다. 고지받을 권리, 열람권, 정적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이동권, 반대권, 프로파일링 관련된 권리가 있고요. 이런 권리들은 투명성, 그렇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 중에서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은 수령인에게도 지워야 됩니다라고 알려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국외 이전 죄송합니다. 국외 이전이 있다면 국외 이전의 이제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 보안,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를 고려하시고 가명 처리 암호화, 가명 처리 특히 고려하셔야 되고요. 기타 보호 조치는 위험에 근거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냐? 그게 또 아니죠. 계속 바뀌어요, 그죠? 법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관리 체계는 첫 번째로 리더십, 경영진의 관심을 끌어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DPO를 선임해서 이제 조직 체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손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부, 외부 또 현지에 에스태블리시먼트가 없다면 대리인을 선임을 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위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위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평가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향 평가를 하셔야 되죠. 새로운 처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처리가 일어나기 전에 영향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위에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요. 변화 관리, 인식, 교육,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서 하기로 한 액션 플랜들을 제대로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령인,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고요.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드셔야 되죠. 그러고 나면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진단 감사, 모니터링, 성과 평가, 개선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플랜 두 체크 액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돌아야 되는 이제 구조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GDPR은 책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책임성의 원칙은요, 이런 모든 활동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증. 그 입증의 책임을 하지 못하면 열심히 했는데 기록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내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기록 관리는 처리 활동 기록과 GDPR을 준수하고 있음 입증 기록과 이런 것들을 문서화를 하고요. 문서를 만들었는데 문서가 어디인지 못 찾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에 대한 관리, 이력 관리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하시면 GDPR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